네, 그러면 마지막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세션이어서 많이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셔서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최대한 쉽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바이오계열 석사과정 3학기 차에 재학 중인 우림이라고 하고요. 7,000명 정도 팔로워 분들과 함께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어떤 분들인지 먼저 살펴보는 편인데요. 그중에서는 이제 학부 연구생, 그냥 대학생 분들부터 시작해서 석사, 박사, 심지어 교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풀이 넓으셔서 오늘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제 연구 과정에서 진행되는 그 워크플로우대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연구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 AI 비주얼 스튜디오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기도 했고, 현재는 워카토라는 실리콘밸리 AI 기업의 앰베서더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제 대학원생분들, 연구자분들을 위한 AI 활용법에 대한 영상도 주 2회 업로드하고 있고, 이렇게 패스트 캠퍼스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AI와 가까운 사람이죠. 당연히 9 to 6는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필요할 때는 주말 출근, 야근도 당연히 하는 평범한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원생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얘는 연구는 언제 하지? 연구는 잘 못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당연한 의문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석사생 신분으로 5년짜리 한국연구재단 과제 실무 담당자로 전체 총괄을 맡고 있고요. 01저자로 SCI급 전회를 논문 투고 2회 경험이 있습니다. 국내 학회는 물론이고 해외 이탈리아 학회에서도 발표한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 이력들을 나열드리고 있지만 나름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뒤 세미나를 진행하면 조금 더 제 말에 신뢰가 가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 주제들을 다뤄볼 건데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대학원생, 연구원분들이 정말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와 같은 이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험만으로도 시간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논문도 읽고, 랩 미팅도 준비하고, 뭐 저희 랩실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레포트도 작성해야 하고, 또 저는 이제 최근에 후배들이 들어와가지고 후배들 실험 디스커션도 정말 잘해주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AI를 단순히 답변해주는 챗봇으로 쓰기보다 이 반복되는 연구 업무의 매 지점마다 하나씩 AI를 도입해서 시간을 줄여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논문 읽고 정리하기, 연구 노트 작성하기, PPT 만들기 그런 과정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연구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제 실제 워크플로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총 4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논문 환각을 줄이는 커스텀 GPT입니다. 연구자분들이 AI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는 지점 중 하나가 저는 논문 환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AI에게 논문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목도 그럴듯하고 저자도 그럴듯하고 심지어 뭐 링크까지 만들어주는데 실제로는 없는 논문인 거죠. 저도 이 연구실에서 처음 AI를 활용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짜증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롬프팅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논문은 만들지 마. 실제 DOI가 있는 논문만 말해. 뭐 존재하지 않는 논문은 절대 추천하지 마.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프롬프트를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프롬프팅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LLM이라는 AI 기술은 기본적으로 다음에 올 가장 그럴듯한 말을 예측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AI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용자의 질문에 최대한 가까운 답변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더 위험합니다. 내가 이미 잘 아는 분야라면 이 놈은 이상한데? 하고 알아차릴 수 있지만 새 연구 주제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그럴듯한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AI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AI가 답변할 때 참고하는 정보의 출처를 제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AI가 방대한 정보의 호수 속에서 이 대답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논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확인된 것만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이 제가 만든 것이 논문 검색용 커스텀 GPT입니다. 이 커스텀 GPT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연결해 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픈 알렉스 리서치는 학술 연구 전체를 넓게 탐색하는 역할을 하고요. 아카이브 서치는 아카이브에 올라온 최신 동향 논문들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크로스레프 웍스는 이 DOI가 붙은 학술 출판물의 공식 메타 데이터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일반 GPT에게 물어보면 모델이 알고 있는 지식, 웹에서 찾은 정보, 그리고 추론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조회 기능을 붙이면 최소한 논문 후보 자체는 실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결과를 기반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문제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100번 들으시는 것보다 한번 보시는 게 더 직관적이실 테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저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냐면, 뭐 이렇게, 뭐 휴먼의 아스타틴 센싱하는 바이오센서 관련 논문 5개 찾아줘. 그리고 제 연구 맥락, 저는 항상 제 연구 맥락을 정리한 PDF를 항상 질문에 같이 첨부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서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을 기다리면 강연이 지연될까봐 제가 미리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커스텀 GPT를 활용했을 때 이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논문 서칭 GPT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만든 커스텀 GPT에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이 PDF를 넣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표로 정리되어서 여기 밑에를 보시면 읽을 우선순위도 나와 있고요. 이제 실제 논문 링크, 그리고 초록 요약, 그리고 제 연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링크를 다 클릭해보면 모두 존재하는 논문이고요. 제가 질문한 맥락과 실제로 연관성 있는 논문들만 찾아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커스텀 GPT를 사용했다면 커스텀 GPT가 아닌 일반 GPT를 사용하면 어땠을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서 살짝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이게 커스텀 GPT가 아니라 그냥 생 GPT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되게 퀄리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너 왜 퀄리티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GPT가 하는 답변이 뭐냐면 이게 계속 이런 질문을 제가 계속 했고 제가 한 질문들의 맥락이 쌓이고 제가 질문하는 그 구조가 잡히게 되면서 이제 그 구조대로 알아서 답변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 제가 좋은 인풋을 주고 계속 맥락에 맞춰서 질문을 하니까 챗GPT가 계속 똑똑한 답변을 줄 수밖에 없게 흐름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제 주변에서 왜 내 GPT는 멍청하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죠,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예시가 아니니까 진짜 AI를 거의 안 쓰는 제 친구 GPT를 좀 활용을 해서 질문해봤습니다. 그때 오는 답변은 이랬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동일한 질문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깔끔하게 표로 정리된 것과는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래도 그럴싸해 보입니다. 제목도 주고요. 추천도도 주고 여기 보면 링크도 같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아는데 제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논문을 주더라고요. 이 논문 할루시네이션 중에서도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없는 논문을 주는 것도 있고 키워드가 유사하지만 실제로 연관성이 없는 논문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현재 이 챗GPT는 사실 2달 전까지만 해도 할루시네이션이 조금 심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키워드는 유사하지만 연관성이 떨어지는 논문을 계속 전달해주는 그런 할루시네이션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커스텀 GPT로 잡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계속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 GPT가 똑똑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 같은데 굳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될까?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GPT랑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내 맥락을 얘가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 GPT도 똑똑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좋은 인풋을 넣으면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미 계속 좋은 인풋을 넣고 있고 그래서 GPT가 정말 똑똑해 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하는 이 프롬프트 이야기는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언어를 구사해서 정말 어떤 질문이 연구자들에게 필요한가에 대해 물었을 때 답변하실 수 없으시다면 결국 아웃풋의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모델 성능이 똑똑해지는 것과 별개로 이 AI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어떤 답변을 기대하고 예상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히 복사붙여넣기 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아니라 왜 이 질문을 연구자가 해야 하고 또 연구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기대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좀 준비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동화 부분도 다루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냥 GPT도 충분히 대답을 잘해주지만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텀 GPT, API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논문을 서칭하게 한다면 우선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논문의 범위가 훨씬 안정적이고요. 최신 논문 탐색도 훨씬 잘하고 무엇보다 이제 대량으로 논문 20편, 30편씩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이걸 하나하나 다 검증해야 되는 부담이 덜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답변을 받을 때도 이게 진짜 논문이 맞나?에 대해 검증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논문을 수십 개씩 찾아보시고 읽어보신 우리 대학원생분들은 아시겠지만 논문은 찾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그 논문들 사이에서 내가 읽어야 하는 논문이 뭐고 그 우선순위를 세워야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에비던스 테이블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에비던스 테이블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은 AI로 논문을 찾으면 보통 논문 목록이 쭉 나오죠. 그런데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목록이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이토록 많은 논문들 중에서 무엇부터 읽을지 판단하는 그 기준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논문이 내 연구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 단순히 키워드로 인해서 표면적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닌가? 혹은 이 논문을 지금 내가 당장 읽어야 할까? 아니면 뭐 이 논문은 배경 지식을 위해서 필요할까? 아니면 메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핵심 근거가 되는 내용일까? 이런 판단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게 이제 바로 에비던스 테이블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에비던스 테이블은 단순히 논문 제목과 DOI, 뭐 링크만 정리하는 표가 아니라 내 연구와의 관련성, 읽을 우선순위, 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AI가 검증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정보까지 함께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논문을 A, B, C, D로 나누는데요. 이 A는 지금 바로 읽어야 하는 핵심 논문입니다. 내 연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논문이죠. B는 읽으면 도움이 되는 참고 논문입니다. 뭔가 코어적인 핵심은 아니지만 배경 지식이나 비교 대상으로 유용한 그런 논문이겠죠. C는 필요할 때 확인할 보조 논문입니다. 지금 당장 읽기보다는 뭐 나중에 메소드를 차용한다든지 특정 개념을 볼 때 확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D는 보류하거나 제외해도 되는 논문입니다. 키워드는 겹치는데 그 안에 깊은 본질을 확인해 보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연구와의 직접 관련성이 낮은 논문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류하게 D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AI가 논문 후보 20개를 가져왔다고 해도 저는 그 중에 이제 A 논문 3개만 먼저 읽으면 되는 거죠. B 논문은 배경 지식 잡을 때 읽으면 되고 C 논문은 특정 방법이 필요할 때 다시 보면 됩니다. D 논문은 지금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논문을 검색을 하실 때 무작정 많이 찾는 게 아니라 읽을 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둔 뭐 에비던스 테이블은 나중에 저널 미팅을 준비하시든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시든 논문 인트로덕션을 작성하시든 그럴 때 다시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올해 초에 이제 과제 제안서를 작성할 때 연관 있는 논문들을 30편에서 40분씩 뽑아두고 이 에비던스 테이블을 활용해서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논문을 먼저 읽고 바로 인용까지 더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연구 특화 AI가 아닌 범용적인 GPT로도 충분히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바로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을 건데요. 이 프롬프트를 살짝만 뜯어볼게요. 우선 저는 연구자들은 AI와 질문을 할 때, AI와 이야기를 할 때 내 연구 맥락을 납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PDF를 참고하거나 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후에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요구해요. 논문에 대한 정보를 달라 하고 실제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AI 너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이런 거 같아요가 아니라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 연구와의 관련성을 묻고 실제로 읽은 순위 그리고 왜 읽어야 하는지까지 그리고 이거를 후속 연구 아이디어로 어떻게 이어질 것까지 그런 것들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결과물이 이런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에비던스 테이블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연구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주제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AI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논문을 서칭을 했고 이런 식으로 A, B, C, D로 분류를 해서 답변을 주는 겁니다. 이거 뭐 다른 AI 툴을 활용한 게 아니라 그냥 챗GPT 답변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나는 A만 보겠다. 그래서 볼 수 있고 나는 D만 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저는 뭐 바이오 센서니까 센서 쪽만 보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되는 거죠. 밑에도 계속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총 20가지의 논문을 넣었거든요. 논문을 서칭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될 논문 탑3를 알려주고요. 읽는 이유가 뭔지, 그중에서 확인을 해야 될 요소들이 뭔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리서치 갭이 제 개인적 꿀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저희는 논문을 작성하고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노벨티가 필요하잖아요. 이 노벨티가 있어야지 논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게 리서치 갭입니다. 현 논문들과 다른 논문들을 연관지어서, 이 부분에 간극이 있다. 이 부분에 리서치 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위주로 보면 될 것 같다. 하는 답변도 주는 거죠. 그 다음 후속 연구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다음 액션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답변을 주는 거죠. 여기 있는 논문들도 당연히 다 실제로 존재하는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그 커스텀 GPT에서 이 에비던스 테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20개 다 눌려봤고 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내 연구와 관련 있는 논문 검색은 사실 아무나 다 해요. 그냥 구글 스칼라 검색하면 되죠. 그런데 연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문을 고르고 왜 읽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읽고 바로 사이테이션, 인용까지 적용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뭐 연구 자동화까지는 아니죠, 사실. 그저 프롬프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세컨드 브레인입니다. 사실 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 핫한 주제거든요. 이 AI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이게 전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이식한 AI. 나보다 똑똑한 또 하나의 나. 뭐 이런 개념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한데요. 그렇다면 연구자에게는 이 세컨드 브레인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어제 내가 한 실험도 얘가 기억해주고요. 한 달 전에 한 실험도 얘가 기억해줘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흘러갔던 그 실험 간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죠, 얘가. 그럼 이제 뭘 해줄 수 있냐? 그럼 다음 주는 이런 실험을 설계하면 좋겠네요. 뭐 다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요거를 세팅을 해야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세컨드 브레인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LLM 위키 개념과 거의 동일한 개념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논문 정리, 뭐 실험 기록, 이제 뭐 랩미팅 자료, 후배들의 진행 상황을 이제 하나의 구조 안에 쌓아두면 AI가 단순히 대답하는 챗봇이 아니라 연구실 맥락을 계속 기억하는 작업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간략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모르셔도 되고요. 사실 제가 이 터미널을 가져온 이유는 이 터미널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냥 그 클로드 코워크 혹은 코덱스 이런 걸로도 활용해도 되는데 이제 저는 터미널도 보여드리고 코덱스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또 답변 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질문을 해뒀습니다. 제가 어떤 걸 질문했냐면 2026년 6월 잠시만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되게 많은 이상한 숫자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터미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냥 코덱스나 클로드 코어크처럼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앱들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터미널로도 한번 보여드리고 코덱스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답변이 좀 늦게 오니까 제가 미리 답변을 받아뒀거든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6월 22일부터 6월 28일 저번 주 동안 이제 내가 한 실험 관련해서 어떤 걸 기록을 했는지를 알려줘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한 실험들의 기록이 여기 나오죠. 또 그 다음부터 어떤 질문을 제가 했냐면, 제가 한 달 전에 이 실험 이제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팅하던 당시에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를 알려줘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 기록이 없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기간부터 지금 기간까지 모든 실험 기록들을 다 토대로 향후 실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이 오죠. 이렇게 뭐 두 기간 기록을 연결하면 핵심 평목은 뭐 이런 거다. 그리고 기록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권장 실험 방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설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후에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AI가 제가 가진 연구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실험을 계속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연구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는 이제 나만의 세컨드 브레인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내 연구 맥락을 이해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 정도는 챗GPT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세컨드 브레인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매주의 실험 로그가 다 쌓여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 위클리 레포트라든지 뭐 랩미팅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친구가 그냥 바로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제 동기들은 그냥 위클리 레포트를 작성할 때 한 3시간, 2시간씩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딸깍 한 번이면 바로 위클리 레포트가 만들어져요. 그게 그냥 AI가 잘 나서가 아니라 내 연구 맥락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는 AI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위클리 레포트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거 저는 아무것도 작성 안 했거든요. 저는 위클리 레포트를 어떻게 작성할까에 대한 템플릿만 줬어요. 그러면 이 템플릿에 맞춰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실험을 다 파악을 해서 알아서 레포트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뭐 이번에 요거를 볼까요? 이것도 바로 지난주 레포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알아서 다 작성을 해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그냥 템플릿만 주면 그 템플릿에 맞춰서 AI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자동화인 거죠. 평소에 한 3시간씩, 4시간씩 걸리던 그런 업무들을 5분, 1분으로 단축시키는 게 그런 게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번째로 보여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컨드 브레인의 슬랙이라는 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 슬랙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종의 카카오톡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슬랙을 통해서 매일 해야 할 실험 일정, 확인해야 할 데이터, 뭐 후배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질문, 랩미팅에서 정리할 내용 이런 걸 다 브리핑 받는 방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제 후배들한테 매일 연구 노트를 받아서 디스커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디스커션을 할 때도 그 제 세컨드 브레인에 후배들을 위한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후배들의 연구 노트를 계속 받아 넣고 아 이런 실험의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실험을 했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제 세컨드 브레인과 함께 대화를 해서 후배들과 디스커션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이것도 그냥 바로 사용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코덱스인데요. 이 코덱스도 지금 여기 실험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잠시만요. 화면 전환을. 지금 이게 코덱스인데요. 이 코덱스도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제 세컨드 브레인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슬랙으로 내가 이런 문자를 받고 싶어라고 예약을 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예약을 걸었어요. 매일 평일 아침 9시에 이런 실험들을 분류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진행해야 되는 실험 흐름과 오늘 해야 되는 실험 일정에 대해서 여기 실험이라는 채널에서 브리핑을 받고 싶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줘 하면 예약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뭐 평일 오후 40분에는 이제 금일 진행한 실험 연구 노트를 작성해서 슬랙에 업로드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후배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후배들이 아 이때 보내는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연구 노트를 슬랙에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약해둔 2개를 바로 테스트해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테스트를 해주거든요. 그 자동화를 지금 실행해 테스트하겠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슬랙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슬랙에 들어가 보면 여기가 지금 제 실험이라는 슬랙 창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험 브리핑이 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전체 실험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여기는 아직 일정된 실험 예정된 일정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실험을 해야 되고 오늘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AI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일 아침 9시에 이거를 받아요. 그래서 출근을 해서 아 내가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런 실험을 하고 다시 이걸 다시 또 세컨드 브레인에 넣고 그러면 그 브레인이 다시 내일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금일 진행한 실험 연구 노트를 작성해서 슬랙에 업로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후배들이 여기에 본인들의 연구 노트를 작성해서 올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뭐 논문 읽기의 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세컨드 브레인을 활용해서 위클리 레포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슬랙을 활용해서 뭐 브리핑 받는 시간을 줄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연구 생활을 하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발견하시고 AI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저는 강의에서 프롬프트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롬프팅을 해야 하고 그러면 어떤 답변을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세컨드 브레인 구축을 통해서 내 연구 맥락을 잃지 않고 AI와 대화를 해서 좋은 인풋을 계속 쌓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결국 이 명확한 목적의식을 지닌 채로 질문하는 방법과 나만의 연구실 자동화 구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